예, 이교시입니다. 앞서 그 선택주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주의자들도 그 보편자주의자들이 중시하는 그 사회적 평등성, 그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사회가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할 때 그 빈민에게만 국한시켜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급여를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것보다 평등을 제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급여를 사회적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시키면 사회적 긴장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반목적인 모순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회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자원을 사회적 욕구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면 사회적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적 평등을 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선택주의는 서비스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그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보편주의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가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이나 그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 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죠. 그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요. 유효 수요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급여 대상의 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대한 논의가 어느 한쪽의 타당성을 논하기보다는 보편주의 틀 속에서 선별적으로 급여 대상을 택하는 것이 그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 스카치폴의 미국 학자는 그 미국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 보편주의하의 표적 대상 선정을 빈곤에 대항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중간계층과 안정적인 노동계층 시민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의 내용 안에서 그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일반 노인 대상의 그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라고 있죠.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는 일반 노인에게 일정한 실비를 받지만 그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그 무료나 그 자기 부담감을 좀 적게 해서 그 저소득층 노인의 주간 보호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보편주의는 그 전 국민을 사회복지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며 그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그 균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편주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 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효 수요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선택주의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의 서비스로 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 선택주의 장점이라면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가 있어서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선택주의의 단점이라면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 낙인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서 사회복지급여의 대상, 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그 선별주의에 대한 할당의 원칙이 수급 자격을 개념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여된 욕구나 그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부여된 욕구는 그 지금의 경제적, 사회적 그 제도 하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공통 집단에 속하는지와 속하지 않는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특정한 욕구를 가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는 말인데요. 욕구에 있어서 그 동시대의 규범적 판단 기준에 따라 정의되는데요. 이 조건을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은 그 집단 지향적 할당과 욕구의 규범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게 그 지급하는 노인 교통수단과 또 아동에 있어서 그 초등 그 의무 교육이 이 부여된 욕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보상이 있습니다. 욕구와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가 있는데요. 두 번째 보상이라는 것은 그 사회보험 제도의 가입 조건과 보험료 납부 실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의 희생자와 같이 그 사회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을 결정하는 두 가지 조건의 그 하나는 집단 지향적 할당이며 다른 하나는 형평을 위한 규범적 기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민연금, 또 국민건강보험, 그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보상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과 공무원의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 정치와 취업기회에서 여성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해 우선적 대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진단적 차등, 이것은 뭐 등급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등급 분류는 그 정치적,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전문가가 특별한 그 재화 혹은 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단적 차등을 결정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은 그 개인적 할당과 욕구의 그 기술적 진단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장애 분류와 등급 판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산조사가 있는데요. 그 자산조사는 재화나 서비스를 살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그 자산조사에 의해 급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자산조사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그 빈곤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요. 경제적 여건이라는 것이 그 빈곤의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이 원칙을 결정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개인적 할당과 욕구의 경제적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 할당과 욕구의 경제적 기준이 기초하여서 그 예를 들어보면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하지요. 이어서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정책의 그 급여가 그 할당의 틀에서 어떤 급여가 제공되고 어떤 누구에게 제공되며 어떻게 급여가 전달되고 또 어떻게 급여의 재원이 마련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는 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지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라는 두 개의 기본 원칙으로 대별되고 있는데요. 급여의 형태는 집합주의와 개인주의, 가치 갈등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급여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그 전통적으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회나 서비스, 물품, 증서, 현금, 권력,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 그리고 사회적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물 급여라는 것은 수급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현금 급여라는 것은 그것이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현금 급여로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 급여 등을, 현물 급여로는 그 건강보험료의 진료 서비스나 장애인 복지급여의 보장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인데요. 현물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현물 급여는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를 다른 대상이나 목적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물 급여는 관리와 운영이 어렵고 부가적인 물류 비용 등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현금 급여는 욕구 충족에 필요한 금전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입장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시장의 소비자 주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자기 스스로 현금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적절하게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금 급여가 적절한 형태가 아닙니다. 미르달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선택에서 그 효과성은 시대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무엇이 더 적절한지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아동연금 제도에서 현금의 지급은 출산율을 증가시켰으나 그 부모가 아동수당을 남용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현물의 지급은 의료와 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 증대로 삶의 질적 요인을 향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의 선택은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은 주로 현금 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강이나 교육, 주택과 개별 사회 서비스 등은 대체로 현물 급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금 급여는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에, 현물 급여는 사회 통제와 집합적 선의, 컬렉티브 굿이라고 해서 선을 얘기하는데요. 집합적 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 옹호를 하는 사람들도요. 그 특수한 경우에는 예컨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현금 급여 대신에 그 정신병 치료를 위한 시설의 신설이나 그 관련 의료 인력을 통한 치료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간의 선택에서 관건은 개인의 자유 대 사회통제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안에서 수급자 개인의 선택의 기회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길버트와 테렐이 말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요약하면은 현물급여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 서비스, 장애인 복지급여의 보장구 등의 예입니다.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대량 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로 지급함에 따라서 용도 외 사용을 막아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고요. 단점으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현금 급여의 주요 내용은 수급자에게 복지 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인데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 급여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급여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급여만 보더라도 주택보수 서비스나 주택수당, 렌터 바우처라고 해서 임대료 상환권 등이 있는데요. 길버트와 테렐에 의하면은 사회적 급여를 형태로 나타냈는데 기회나 서비스, 재화, 그 다음에 상환권, 세금 감면, 현금 급여, 권력 등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사회적 급여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세금 감면, 현금 급여, 권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회는 기회란 것이 원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유인과 제재를 말하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은 기회의 창출 및 배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기회급여는 시민권의 보장과 기타 기회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기회에 대한 시민권의 행사로는 초중등 의무 교육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 기회는 대학 입학에서 장애인 특례 입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기회는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한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입학 시 소수 인종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등에서 기회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고요.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급여와 바꿀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두 번째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대인적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정보호라든지 개인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 직업 훈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장 가치로 환원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서비스는 인간관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길버트와 테렐의 세 번째 제안은 식품이나 의류, 주택과 같은 구체적인 상품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급여 같은 경우 그 제한된 이전 가치를 가지는데요. 이 말은 쌀은 뭐 주식으로만 사용되고 주택은 거주하는 곳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급여의 유형으로 가치가 이전되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에 대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반면에 사회 통제적인 면을 가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버트와 테렐의 네 번째 상환권 세금 감면은 그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고 그 제한된 영역 내에서 자원들 사이에 일정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정해진 그 교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환권은 제한된 범위 안전장치 내에서 수급자에게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그 절충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가 서비스의 요금 감면이 있다고 하면 그 타가비의 일부를 상쇄하고 식품 교환권은 그 여러 식료품과 교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환권은 재화와 서비스에 비해 원하는 타가소와 그 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선택의 폭이 넓다 이런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길버트와 테렐의 다섯 번째 그 현금 급여 캐시 현금 급여는 공공부조나 아동수당 및 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에 현금을 지급하여 구매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급여는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서요. 교환 가치가 가장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버트와 테렐의 말한 그 여섯 번째 권력, 파워, 권력은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는 그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 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서요. 그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 그 미국에서 그 활발했던 그 다양한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들의 기본 목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 결정 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파워, 권력이란 그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권력은 의사 결정권을 특정 집단에게 이양하는 정책을 통해 획득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 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그 시민단체라든지 그 추천을 받은 사람들, 그 대표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록 권력이 현금이나 카드처럼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 서비스 그리고 기회의 급여 형태보다는 사회적이나 경제적 자원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력은 그 유동적 교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수급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되면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의 결정에 시민 참여가 대부분 명목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어서요. 그 실질적인 그 정책 내용에 영향을 특별하게 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분석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테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길버트와 스펙트 같은 경우는 그 사회복지 정책의 그 분석 틀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분석 틀에 의하면은 길버트와 스펙트가 그 누구에게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 있어서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 그 급여 대상자의 선택 기준으로는 연령, 성별, 결혼 상태, 고용 상태, 가족 규모나 건강 상태, 소득 수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급여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급여 형태는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뭐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급여 전달 체계의 주체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 다음에 정부와 민간 사이의 혼합 체계 등이 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국가가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그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은 그 공공부문, 그 공공부문이라는 게 정부의 일반 예산이나 목적제 형태의 그 사회보장성 조세, 그 조세 비용 등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 대상자가 그 직접 부담하는 이용료,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개인과 재단 및 기업의 자발적 기여금, 기업이 출연하는 재원 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급여의 형태에서 길버트와 테렐은 그 사회적 급여의 형태를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요. 기회와 서비스, 재화, 상환권, 세금 감면, 현금 급여, 권력 등 그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회란 것은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를 말하고요. 서비스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그 대인적 활동을 말합니다. 재화는 식품, 의류, 그 주택과 같은 구체적인 상품들을 말하고 있고요. 상환권은 그 세금 감면 그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며 제한된 영역 내에서 자원들 사이에 그 일정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정해진 교환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현금 급여. 현금 급여는 그 공공부조나 아동수당 및 사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에 현금을 지급하여 그 구매력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 급여는 그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서 교환 가치가 가장 크고 그 소비자의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 이런 장점을 가진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 그 권력은 그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서 그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 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서 그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결정되도록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그 1960년대 중반 그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재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특정 집단에게 이양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획득된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3교시죠? 3교시에 뵙겠습니다.